네, 키워드 이 새 정부의 부동산 카드는 규제일까 완화일까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주택, 특히 뭐 주택의 그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저금리 기조라는 그 틀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자금들이 그 주택시장을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었죠. 역대 정부들이 다 초기에. 정책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얘기했죠. 역사는 끊임없이 과거의 대화다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 정책을 조금 보면 앞으로의 향방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역대 정부들로 출범 첫 해 주택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재문 소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역대 정부들이 그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가장 바탕 기준은 어떤 경기 변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단 기초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썼다면 한 5년 정도의 임기 이후에 다시 이제 자정적인 조정 능력으로 인해서 규제를 좀 강화한다든지 이제 이런 정도의 정책이 계속 추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실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 속도가 빨랐었고 또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국제적으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각종 세제 정책을 고치고 했다 하더라도 일단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는 거를 좀 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규제 강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들어선 어떤 MB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MB 정부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어떤 광기를 부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열기를 지속시켰고, 그 다음에 4대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어떤 금액을 계속 부면서 이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규제 강화책을 조금씩 완화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지속됐다라고 봅니다. 또 때마침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세계 경제들은 이제 침체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건설 산업 분야는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양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 발전의 어떤 하나의 성장 축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 및 건설 경기 부양으로 이어졌고, 이어서 들어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도 이제 거의 이제 그런 기조를 유지하다가 이제 가계부채의 어떤 급증 문제와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4년이라면 3년 이후부터 이제 규제를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거를 잡기 위한 어떤 정책 추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에 이제 들어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애초에 이제 선거 공약 자체가 서민주거 복지의 강화와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대규모의 어떤 대량적인 개발 계획보다는 어떤 소규모로서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좀 필요한 주택 정책의 추진과 개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또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공약에서 드러난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좀 강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 자체가 2014, 2015, 2016년을 거쳐오면서 어느 정도 정점을 향해서 달려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2017년 올해 한 해가 이제 지나면서 조금 하향 안정세를 그리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규제 강화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 정책의 어떤 뒷받침되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달라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주택이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을 추구하지 않은 정부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단 하나도 없었는데 그 우스갯소리로 뭐 잡으려고 하니 올라가고 풀어주니 떨어지고 했던 게 또 정반대로 올라갔던 게 또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달라지겠죠. 그렇게 믿고 있고 정말 이제 실효성이 있을 거라 보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부동산 초기 정책이 시장의 자정 능력이라 표현한 그런 방향과는 이때까지 방향이 많이 다르게 흘러갔다는 얘기가 다르게 흘러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그 새 정부 출범 후에 뭐 이재문 소장님께서는 뭐 노무현 정부가 역대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건 세계적인 기조가 이렇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뭐 저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불황기가 저 서프라임 모기지나 유럽발 재정위기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OECD 국가들이 전부 국가 부도가 나고 이런 시점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양책을 또 냈는데 또 안 됐고 시장하고 이제 반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곽 대표님은 앞으로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예측이 잘 안 돼요. 우리 앵커께서 잘 쓰시는 말씀대로 프레임을 틀을 짜놓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보통 좌파 정부, 우파 정부로 나눴을 때 그렇죠. 우파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규제를 풀고 그렇죠. 시장의 기능에 맡기잖아요. 반대로 좌파 정부 큰 정부 규제 강화하고 이런 쪽이니까 그런 틀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앞으로 특히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역대 정부를 보면은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갈린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전두환 정부에서는 초기에는 투기가 심하니까 투기 억제를 했다가 말기에는 건설 경기 부양을 해요. 노태우 정부 때는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니까 공급 확대 정책을 씁니다. 그러다 김영삼 정부는 뭐 조용했고 김대중 정부 때는 외환 위기를 맞으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내수 경기 진작 교두보로 활용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뭐 노무현 정부 때는 또 투기 억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은 실제 집값을 잡지도 못했어요. 그렇지. 또 반대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했는데 거꾸로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렇지. 수도권 집값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좌파냐 우파냐 하는 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전체 경제에 주름살을 줄 정도로 문제가 생기면은 규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부동산이 침체되면은 뭐 어느 정도는 완화하고 부양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향방도 사실 뭐 규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주가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 집값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규제 완화하고 부양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과연 그러면 경제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면서까지 강력한 규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약한 규제로 갈 것인가, 여기 선택에 달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강한 규제를 바로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집권 초기이고 어쨌든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뭐 수출은 좋지만 내수는 아직도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죠. 여기서 너무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는 이 전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서 집값 상승 속도가 점점 커진다면은 점차적으로 강도 높은 대책들이 나올 것 같고요. 당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선 이후에 막 집값이 뛰어가지고 집을 샀어요. 지난주에. 샀더니 이제 주말 지나고 보니까 이번 주부터 규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고 괜히 샀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규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본인이 필요한 집은 저는 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요. 저는 언제라도. 자, 이제 곽 대표님 중에 모처럼 동의하는 얘기가 부동산 정책도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경제 정책 중 하나 아닙니까? 그거를 너무 좌파 우파로 시각을 나눠서 본다라면 상당히 그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크죠. 결국에 뭐냐면 그때그때 경기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정책이라는 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경제를 어떤 살아있는 생물을 마치 다루듯이 어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뭐 규제 일변도로 간다든지 또는 무슨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그 부분은 제가 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저는 또 동의 안 하는 게 그럴 수가 없죠. 대통령이고 정부고 정책인데 예를 들어 뭐 계속 강공 드라이브는 못 하겠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아까 곽 대표님 했던 뭐 우리가 표현이 그걸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좌파 정부 우파 정부 했을 때 2006년 기억이 2006년에 정말 듣보잡이죠. 듣도 보도 못한 대한민국의 온갖 규제는 다 들어왔을 때 부동산 정책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그때는 저는 개발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부재지주 60%에 주민세까지는 66% 세금 내야 되고 막 이럴 때 거래가 완전히 다 절벽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주택시장은 계속 잘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느낀 거는 저도 이제 전문가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럴 때인데, 아, 시장의 그 자정 능력이나 시장의 이 메커니즘을 정부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잡는 거는 굉장히 큰 무리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정책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과 그 정책을 피고자 했을 때는 결국에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끝없이 상승할 때는 규제 강화로 해야죠, 가겠지만 당연히 해야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한다라면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갖고서 당연히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결국에 지금까지 이제 몇십 년 동안 내려오는 정부들이 어떤 좌파적인 시각이나 우파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경기 변동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맞췄고, 이제 그 정부의 성향이 주거복지의 강화냐,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강화냐, 아니면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피기보다는 민간 임대시장을 부양하고 시장의 기능에 맡기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정부적인 어떤 성격의 차이에 있어서 어떤 정책의 변수들이 약간 바뀐 거지, 뭐 그거 말고는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정책이 펴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책에 펴온 그 정책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지금 이제 2017년 5월, 6월 벌어지고 이제 6월은 앞으로 올 거지만 5월, 4월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거치고, 그러면서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분양 열기가 조금 증폭이 되면서, 그 다음에 재건축 시장 일부에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 그러면서 전세금이 이제 상승하는 이 시장의 진단이 과연 이제 어떤 열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부동산 열기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일순간에 이제 끝날 것이냐의 어떤 문제가 지금 이제 저는 남아있다 보고, 이제 그것이 계속 열기를 이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규제 강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네. 곽승 대표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이제 집을 사신 분들이 벌써부터 규제가 이게 나오면 내가 지난주에 산 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한 실수요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또 이제 규제가 나오는 것에 대한 걱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벌써 이제 소비자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에서 좀 어떤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할까요? 뭐 이미 얘기가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규제를 해온 순서를 보면은 좀 정해져 있어요. 예. 처음에는 뭐 무슨 떴다방 단속이니 뭐 전매 제한 강화니 이런 식 거래에 관련된 규제를 좀 합니다. 그러다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거는 대출을 많이 해줘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대출 규제가 나와요. 네. 뭐 LTV, 뭐 DTI, 요즘엔 DSR 얘기도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을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정부 때 뭐 양도세, 중과세라든가 종부세 같은 것이 탄생했는데, 양도세, 중과세는 이제 뭐 한시법이었으니까 없어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세금이 강화돼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경기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황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특별히 이제 규제 중에서도 보유세에 대한 얘기하고, 그동안 쭉 논의됐던 전월세 상한제인 계약갱신 청구권,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유세는 장기적으로 이제 주택 투자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제 수급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공급 감소로 인한 또 임대료 상승을 끌고 올 수 있고요. 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에는 뭐 계약갱신 청구권 마찬가지지만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 좀 전세값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미리부터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89년도 2월달에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전월세 상한제가 어쩌면은 시행을 하면은 전월세 값이 잡히는 게 아니고 전세값이 막 급등하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의도한 건 전혀 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지만 대충 이렇게 나온 이런 내용들이 이번 정부를 통해서 점차 강화돼 갈 거로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복지 또는 임대, 공공임대라는 점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로 등장, 뭐 심각한 문제죠. 네. 그래서 직접 뭐 일자리 뭐 그 게시판도 만들어 놓고 네, 체크하신다면서요. 뭐 그런 것처럼 가계부채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얘기 좀 해보죠. 우리 저거 이번엔 이재문 소장이 어떻게 뭐 진행될 것 가계부채 문제는 조금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 앞으로의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중에 이제 제일 먼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게 이제 8월에 LTV하고 DTI의 환원 문제가 있죠. 예. 이제 만약에 이제 LTV하고 DTI의 어떤 완화를 이제 환원하게 된다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DTI 같은 경우는 50%로, 그 다음에 이제 LTV는 현재 70인데 이제 50%로 돌아오는 그 부분이 이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시장 규제 체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1월에 이제 재시행 예정이고 아직까지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는 유예 의사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밝힌 어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은 DSR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대출 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세 가지 어떤 큰 틀에서의 정책과 이제 가계부채가 맞물리게 된다 그러면 상당한 속도와 규모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조금 이렇게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뭐 1366조에 달하는 이제 가계부채, 그 중에 이제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어떠한 그 쉽게 얘기해서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진 어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잡지 못하면 결국에 이제 안정적인 내수 활성화라든지 어떤 소비 진작을 일으키는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어떠한 그 로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계부채를 좀 잡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가계부채를 좀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분명하고요. 그 영향이 상당한 큰 폭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LTV, DTI 환원,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DSR 정책의 변화가 올 6월 이후부터 이제 하반기에 이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갖고 가계부채를 규모의 어떠한 축소가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시장 방향을 가름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엔 정부에서는 DSR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150% 정도로 잡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라면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 같고요. 그 150% 이내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시장 완화책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택이나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사유재이지만 공공재임을 강조하는 게 현 정부의 또 특징인데, 지금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들이 전월세 상환자든지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기본 틀이 틀려요. 지금 두 분 뭐냐면 일단 여기는 공급이 너무 많이 됐고, 이재문 소장님은, 곽 대표님은 단기간에 몰렸지만 지금 이제 공급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해석 맞죠? 그렇게 이 출발이 틀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곽 대표님은 안 그래도 이렇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는데 이런 수급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규제들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시장의 공급적인 측면에, 이거는 거꾸로 아까 역설적이라는 표현처럼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나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 이재문 소장님은 공급이 많으니까 조절을 해서 안정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일종의 뭐 그런 기조죠. 그죠. 참 이렇게 우리나라 두 분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문가가 이렇게 담론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은 공급 과잉이어서요. 끊임없이 규제를 해야 된다는 15, 16이었고, 우리 곽 대표님처럼 시장 친화적인 분들은 이제 공급 과잉이 숫자로도 정부에서 택지 공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또는 멸실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것부터 출발이 틀려요. 좋습니다. 저도 시장 친화적입니다. 예, 뭐 그렇죠. 이번에는 정책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다 알다시피 이번에 사회수석 비서관에 임명되신 분이 김수현 수석님이 이제 되셨죠. 이분이 근데 우리 시청자는 잘 모르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온갖 종합선물 세트, 규제 세트, 831 대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했던 분이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나오진 않을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섣부르게 그런 정책을 피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계속 시장 전망입니다. 어쨌든 두 분의 다른 의견 너무너무 우리 시청자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데 이 분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변화 앞으로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표님? 이제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해보신 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수십 차례 여러 가지 규제 카드가 나왔지만 그게 그때 3개월짜리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831 대책 또 12구 대책 나오면서 2004년부터는 좀 꺾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수석께서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정책을 해봤고 또 그 정책이 효과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도 지켜봤고 또 그 후에 부작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지켜봤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예. 그때처럼 그렇게 좀 과격하게 직접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은 좀 지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이고 시장의 그 건전한 시장 기능을 해치지 않는 측면에서 규제를 할 것 같고요. 또 상당 부분은 지금 벌써 시작됐는데 우리가 어떤 대책을 딱 내놓으면은 그 대책을 어떻게 피해 가야 된다든가 뭐 거기에 적응하는 할 수 있는데 대책을 내놓는다 할 때가 오히려 불안해요.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 또 시청자들은 좀 감안하면서 이 국면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무슨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는 시장에 흘리면서 보고 또 한 뭐 8월이나 9월쯤 가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은 예. 지금은 아주 그 핵심 지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초과이익 환수제 회피하는 뭐 재건축 단지라든가 또 서울에서 자녀들한테 사주는 뭐 한 6억에서 8억 사이의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시장은 더 이제 실수요 중심으로 가고 투자자들은 관망세로 들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가격이 싼 곳으로 뭐 이미 매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6월부터는 6, 7월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근처에서 이제 이주 수요자들이 좀 전세값을 올릴 것 같고요. 그럼 거기에서 떠밀려 나가는 사람들이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서 외곽 지역의 좀 저가 주택들 가격이 7월, 8월에는 좀 움직이지 않겠나. 재고주택 시장까지. 네, 재고주택 시장 중에서도 저가 매물이 좀 소진되지 않겠는가. 외곽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분양. 분양 물량은 사실 올해 5월 달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쏟아질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요즘 시장 상황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대출 규제나 이렇게 중도금 대출 그렇죠. 규제, PF 대출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상했던 물량들이 뭐 3분의 1도 못 나왔어요. 다 지금 6월 달로 밀려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막 집값이 상승하는 기류 이런 추세가 뭐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특히 청약 조정 지역이 아닌 곳들 네. 또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도 전매 금지가 입주 때까지가 아닌 뭐 1년 6개월짜리 이런 쪽으로 좀 투자성 청약 수요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상당 부분 물량이 나올 건데 이 물량들이 과거 한 3, 4년에 비해서는 이제 핵심 지역, 중심 지역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청약은 해서 당첨은 되지만은 또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면 미계약 분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노린 내 집 마련 청약 수요들, 내 집 마련 신청자들이 늘어나는 6월 달에는 청약 경쟁률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장이 예상이 됩니다. 김진주 아나운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뭐 질문할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청약률은 좀 늘어나더라도 계약률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또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을지. 근데 문제는 분양가거든요. 네.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세요. 근데 그 지금 땅 사서 아파트 지어보면 지금 정도 분양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비싸게 나온 게 아니라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사실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직까지는 착한 분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분양가 자체가. 실수요자한테도 지금 사야 된다라는 이제 확연히 다르시죠? 뭐 일부 얘기 좀 다릅니다. 착한 분양가라기보다는 이제 집가가 많이 올랐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한정돼 있고 그 한정돼 있는 토지가 이제 아파트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떠돌면서부터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오른 집가를 뭐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경제 상황하고는 틀리게 애초에 생기는 어떤 그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정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서부터 모든 게 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분양가가 경제 현실을 얘기해 준다라고는 생각은 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시대적인 반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싸다 비싸다는 거는 철저하게 이제 소비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아파트를 갖고자 했을 때 그 원하는 아파트에 신규로 들어설 수 있는 아파트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희소성이 담보가 된다 그러면 비싼 가격이라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가 꼭 아파트 투자 그러면 이게 꼭 투기성 생각만 해서 이걸 시세 차익을 얼마나 남길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곳에 거주를 해야 된다라면 거주는 하고 집이 들어설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 없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뭐 사실 프리미엄을 줘서라도 사야지요. 이제 실수요자들의 어떤 한계이기도 하고 또 실수요자들이 가지는 마음이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그 가격에 사야 되는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겠죠. 거기에서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기 우리 곽 대표님 얘기하셨던 그 김수현 뭐 오늘 실명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을 할 때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왜 이게 공약으로 나왔고 왜 대규모 개발 어떠한 사업보다는 어떠한 이런 주택 정책, 자그마한 주택 정책을 피고 거기에 상당한 50조 원이 들어섰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많았습니다. 네. 이게 어떤 선거 공약으로 내놓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과거 정부에 비해서 약간 좀 초라한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분이 수석이 되면서 이제 제가 좀 그림이 이제 좀 그려졌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 노무현 정부의 때 8.3.1 대책이나 이런 것도 만들었지만 뒤에서 또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시장을 역임하면서 거기에서 만든 그 박원순 시장의 어떤 부동산 정책 대변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도시 재생 사업의 어떤 실질적인 입안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큰 틀에서 어떤 정보 규모로 가져간다라면 상당히 사업 성과가 나지 않을까가 저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결국에 그 해당지에 되는 사업들은 뭐 일희일비성을 다 빼놓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또다시 서울시 생활권 그 계획안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53지구 특히 이제 서부권, 서남권, 그 다음에 동부권 쪽에 어떤 지역에 어떤 상업 지역을 20% 가까이 이제 증가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본다라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표적인 그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도시 재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딱 주택만 보면 이게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라고 단정적으로 그 모든 지표가 보이는 것 같지만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서 놓고 본다라면 어떤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의 어떤 흐름도 또 어떤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실수요자들도 지금 당장 뭐 만들어지는 어떠한 주택의 어떤 이런 거보다 약간 그런 곳에 가서 선투자를 할 수 있다라면 또 그런 눈을 조금 키우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이것도 하나의 대형적인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프로가 참 좀 선지적인 어떤 예측을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 도시재생 할 때 우리 곽 대표님이 그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하셨는데 그게 인재 프레임이 설정되더라고요. 인재 대책이 나온다. 그러니까 두 분의 전문가들 틀리고 맞고 문제가 아니니까요. 마음껏 예측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자리 조금 더 시청자분들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눠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련해 주셨잖아요. 무료 세미나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좀 이야기 더 깊이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곽창석 대표님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요즘에 이제 수도권 집값이 좀 오르면서 이 오른 집값을 추격 매수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 사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 산다면 어떤 부동산을 언제까지 살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지금 사야 할 부동산 이런 주제로 마련을 했으니까요. 금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미리 예약하고 오시면 됩니다.